그 다음에 단백질의 부패를 이제 여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것들을 위에 식품군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육류 단백질인 경우에 특히나 이제 육류 단백질 보통 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그 외에 뭐 가축들이 일단 도축을 한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은 사후광직, 첫 번째는 사후광직이 일어나게 되겠죠. ATP아제라든가 근육에 있는 미오신이라든가 액틴과 같은 이러한 그 단백질들이 이렇게 그 사후광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후광직이 일어난 후에는 자가소화 혹은 자기소화라는 오톨리시스를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자기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 연화가 되고 또 숙성이 되고 해서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 뭐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식품으로 섭취를 할 적에 실제 이런 자가소화 과정을 거치는 상태의 연화된 고기를 먹었을 적에 육즙이 많이 나온다든가 어떤 식감이랄까 맛이랄까 또 뭐 아니면은 아미노산 어느의 종류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자가소화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미 성분들을 많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더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이제 연화 과정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효소가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은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은 원래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그죠?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들이 수없이 많이 아미노 결합을 한 것이 펩타이드 결합을 한 것이 바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생물 효소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폴리펩타이드라든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탈아미노화, 디아미네이션이라든가 디카복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각각 지방산이 된다든가 또 이 탈아미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암모니아 가스와 같은 것들을 발생하면은 바로 악취가 난다든가 또 지방산을 으로 분해가 되면 이 지방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소가스라든가 메탄가스와 같은 것을 생산을 하게 되죠. 사람인 경우에도 그렇고 동물인 경우에도 그렇고 일단 탈아미노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패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카복실레이션, 탈탄산 반응이라는 것은 이 CO2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탈탄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민과 CO2가 남게 되고 이 아민과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트리메칠아민은 우리 생선의 비린내 성분의 주성분이 바로 트리메칠아민입니다. 신선한 생선인 경우에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고 TMAO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트리메틸아민이 생기면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런 이제 원인 물질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이 단백질로부터 분해되어 가지고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아민류가 생성되고 이 아민류와 같은 것들은 사람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독성 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암을 유발시키는 어떤 발암 물질로서의 그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함황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함황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함황아미노산으로서는 메치오닌과 같은 걸 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함황아미노산의 그 메치오닌이 실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아니면은 외부에서 부패가 되는 경우에는 H2에서 황화수소 혹은 메칠메르캅탄이라든가 메르캅탄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서 악취를 나오게 합니다. 이 황화수소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달걀을 오래 삶고 난 다음에 달걀을 이제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은 그렇게 이제 변해지는 경우에 그 달걀 노른자를 볼 수가 있고 냄새가 약간 어떤 좀 불이기는 그렇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떤 좋지 못한 그런 냄새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황화수소의 냄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함황아미노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취를 낼 수 있는 어떤
어떤 그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고, 또 방향족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인돌이라든가 스케톨이라든가 페놀이라든가, 특히 인돌 스케톨과 같은 경우에는 생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족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생성을 시켜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단백질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어떤 그 인디케이터가 되겠죠. 그죠? 어떤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육류 단백질이든 혹은 그냥 일반 뭐 생선 단백질이든 조류 단백질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부패가 일어나면서, 퓨트레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패가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든가 비린 냄새를 나게 한다든가 암모니아 가스와 같은 냄새들을 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 부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도가 떨어진 식품에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표 2-4를 보면은 각종 식품의 적정 저장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습도는 85 내지 95%를 맞춰두고 했을 때에 이런 소고기라든가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염소고기, 닭고기, 달걀, 뭐 또 야채인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거, 고구마, 무, 당근 이렇게 쭉 저장 온도를 맞춰놨는데, 실제 습도를 이렇게 이제 높여두면은 제품 자체 어떤 거 제품이 어떻게 뭐 건조되어진다든가 열화되어진다든가 그러한 건 없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빨리 식품이 부패가 된다든가 변폐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아주 잘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균, 뭐 미생물 중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부위를 차지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도 또 우리가 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 살펴보면은 곰팡이는 뭐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자가 이제 발화하고 싹이 났다 그럴까요? 발화한 후에 실 모양을 균사세포를 형성하고 또 발효하는 사상균으로 광합성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빛을 받으면은 합성하는 것이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햇볕에 두면은 콩 쪽으로 이렇게 노란 색깔의 그 콩머리 쪽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클로로필과 같은 그런 엽록체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실제 곰팡이와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곰팡이는 낮은 온도뿐 아니라 뭐 습하든지 건조하든지 pH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고, 염도라든가 당도의 높낮이에도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정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곰팡이도 대개 가열 조리에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곰팡이가 이렇게 곰팡이가 식품에 만약에 곰팡이 피었을 때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 나머지 남은 부분을 섭취한다든가 할지라도 그 내부에는 곰팡이 독이 생성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라고 얘기하는 효모예요. 효모는 진핵세포로 된 고등미생물로서 주로 이제 출하에 의해서 증식하는 이 진균류를 총칭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뭐 이렇게 빵 발효를 시킬 때 뭐 효모를 넣는다든가 뭐 알코올 발효를 시킬 때 넣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효모 이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넣어서 많이 또 그 우리들의 어떤 그 식생활이랄까 식품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는. 근데 보면은 주로 알코올 발효 능력이 강한菌종이 많고, 예로부터는 이제 주로 술, 뭐 양조라든가 알코올 제조라든가 제빵 등에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효모도 식품을 변질시킬 수 있는 원인이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이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식품에서 서서히 정식을 해서 거품을 발생시킨다든가, 또 아니면은 알코올취를 낸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시큼한 이 알코올 냄새로 인해 가지고 식품 자체의 그 품질을 나쁘게 한다든가 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섭취함에 있어 가지고도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효모도 실제적으로는 관리가 되어져야 될 그런 어떤 그 미생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식품을 또 이 효모 같은 경우는 적색으로 변색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점질 물질을 만들어서 식품을 끈적끈적하게 변질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육안상으로 관능적으로도 점질 물질이 생겨나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선뜻 어떤 그 식품을 섭취할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처럼 이런 그 관능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불쾌함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효모도 역시나 식품에서 잘 관리되어져야 될 그러한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라면은 아주 공포감을 느끼죠. 지금 우리가 이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일단은 뭐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실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만 자기의 어떤 그 정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제 아마 인식이 되어져 있고 지식도 많이 축적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식품에서 이 바이러스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가 우리들이 섭취하는 식품에서 피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살펴본다면은 이 바이러스는 아주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초여가성 미생물이라고 할 정도 5마이크로미터도 되지 않는 그러한 미생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러스는 식품 중에서는 증식을 못하고 숙주가 되어지는 것이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살아있는 생체에서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특히나 식품 취급을 하는 어떤 취급자들의 비위생적인 개인위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오염된 급수원에서 예를 든다면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든가 하는 그곳에서 뭐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또 식품을 뭐 세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결국은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 우리가 내보내는 하수에 오염된 물에서 채취한 뭐 저기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식품 취급자가 실제적으로 아주 개인 위생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겠고 식품에서 가장 흔한 가장 많이 그리고 겨울철에 많이 볼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바이러스 식품의 어떤 그 안전성을 아주 해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죠. 주로 이제 집단급식에서 보면은 학교급식에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겨울에 발생되어지는 그 식중독 사고는 대부분이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식중독 사고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2강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생물의 뭐 종류들에 대한 특징이랄까 뭐 어떤 그 활동이랄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다면은 이러한 미생물들이 로 인해서 식품의 어떤 오염을 시킨다든가 식품을 그 어떤 그 안전성을 위협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그 미생물들을 소독을 한다든가 살균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소독과 살균, 뭐 멸균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소독의 정의를 본다면은 병원 미생물을 사멸한다든가 완전히 사멸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감염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조작을 소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은 병원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 즉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모두 사멸시키는 것을 살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뭐 살균 우유라든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살균 우유 같은 경우에는 뭐 우유에 있는 뭐 결핵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멸을 시킵니다. 멸균은 보면은 모든 미생물을 대상으로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유는 뭐 멸균 우유 같은 게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냉장 보관하지 않더라도 상온 유통을 할 적에 6개월까지 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 6개월까지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냐 하면은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유익항균, 유산균, 유해항균을 모두 다 사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6개월 동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멸균과 같은 어떤 뭐라 그래, 공정은 실제 우리들이 먹는 햇반이라든가, 레트르트 파우치라든가, 요즘 뭐 유명한 뭐 CJ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탕 요리라든가 국 요리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이런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특히 멸균은 어떤 클린룸에서 이렇게 무균 상태에서 포장재 자체도 무균 내포장과 접하는 데는 과산화수소수라든가 이런 걸 세척을 한다든가 오존 살균을 한다든가 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식품 자체도 모든 것이 다 그 무균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사실 충균을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 멸균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반과 같은 것들을 뭐 상온 유통을 해도 3개월을 간다, 뭐 4개월을 간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모든 균들이 다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균의 번식이 일어나지가 않죠. 사실 어떤 햇반의 예를 든다면은 햇반 같은 용기는 밑에 담는 포장 용기하고 위에 덮는 포장재와 같은 것들이 라미네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포장 재질이 PVDC라든가 비닐이라든가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을 시켜가 접지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탄산가스는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차단할 수 있는 특수한 어떤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균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유통을 할 수가 있는, 또 유통을 할 적에 상온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되는데, 바로 이런 멸균이라는 그런 조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독과 살균이고, 이 소독과 살균과 연관지어서 본다. 또 이제 뭐 소독제의 종류라든가 뭐 또 소독제가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은 소독제 종류로서 성홍이라든가 차염소산 나트륨, 요드 팅크, 역성비누, 에탄올, 포르말린, 페놀, 크레졸, 과산화수소 이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독이나 살균, 멸균과 같은 것들 이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또 열을 가하지 않고 비가열 살균이라 해서 뭐 이렇게 자외선 소독이라든가 또 많이 방사선을 뭐 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작을 통해서도 식품을 오랫동안 어떻게 변질되지 않게끔 보관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소독제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니까 일단 설명을 드린다면은 성홍과 같은 것들은 단백질을 이제 변성시켜서 특히 미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 조직을 변성시킴으로 해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활성을 떨어뜨려 결국은 어떤 식품의 열화를 막아주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사용 용도는 무균실에 대한 소독을 할 적에 성홍과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단지 단점이라면은 금속을 부식한다든가 또 피부 자극이 있어서 흔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염수산 나트륨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락스라는 것이 바로 차염수산 나트륨이 됩니다. 보통 단체급식소와 같은 경우에 가면은 여기 100ppm, 200ppm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기 도구라든가 칼도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궈서 소독을 하는 경우들을 아마 종종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차염수산 나트륨은 NaClO라고 그래갖고 NaCl이 뭡니까 여러분들? 소금이죠, 소금.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소금에서 이 산소가 발생기 산소를 내면서 소독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금이 남아 있으면은 금속성에다가 소독을 했는 경우에는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헹궈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널리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식약처에서 허용되어져 있는 가장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소독제라고 사용을 하는데, 일반 식당이랄까 아니면은 뭐 정육점이랄까 뭐 이런 데서는 이런 자염소산 나트륨과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소비자들이 이 냄새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허용이 됐고 충분히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극성 냄새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수산 나트륨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가정에서나 아니면 집단급식소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드 팅크와 같은 경우에는 상추 소독에 사용을 하고 살균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뭐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죠.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역성 비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비누와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이 있어요. 손에 오물이 묻었다든가 뭐 이물질이 묻었다든가 하면 비누로서 씻어내면은 그런 뭐 때 같은 것이 다 지워지는데 이 역성 비누는 그런 세정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살균 소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성 비누의 사용은 세정력이 아니라 손 소독을 할 때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뭐 C2H5OH잖아요. 알코올기를 가진 에틸기가 알코올기를 만나서 바로 에탄올이 되고, 메틸기가 알코올기를 만나면 메탄올이 되죠. 공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메탄올을 뭐 섭취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뭐 실명이 된다든가 심하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10년쯤 수년 전에 이 에탄올을 실제적으로 에탄올을 사용해서 이런 뭐 소독 같은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 국수회사에서 메탄올을 써가지고 아주 이거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 제조업체 사장은 입건이 돼가 1년 동안 아주 어떤 옥고를 치르고 나온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 에탄올은 사용 농도를 70%로 정했을 때 70%가 가장 소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냥 100%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단백질 저지 가장자리를 변성을 시켜버려서 이 변성시키는 그 세포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단백질 안에 있는 어떤 그 세균들은 사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100%인 경우에는 효력이 오히려 반감보다도 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어떤 그 농도라고 한다면 70%로 볼 수가 있어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에탄올, 보통 뭐 에탄올 이거는 또 실제 우리 그 소주와 같은 것들, 뭐 식당 가면은 소주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이런 부분들은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식탁이라든가 의자를 닦는다든가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그거 아주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르말린은 좀 유독한데 뭐 국실이라든가 뭐 창고 같은 걸 소독하기 위해서 포르말린을 쓴다. 포르말린에서는 포르말데히드 같은 것들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 포르말린은 원래 예전에는 뭘 했냐면은 곤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박제하기 위해서 이 포르말린에 넣었습니다. 포르말린을 넣으면은 절대 부패가 안 되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핵산을 변성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런 포르말린과 같은 것들을 뭐 소독제로 요즘은 많이 사용은 사실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페놀, 크레졸, 과산화수소. 천연에 요즘은 보면은 자몽 추출물 같은 거, 자몽 껍질 추출물 이런 것들은 산도가 되게 이렇게 높다 그럴까요? pH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pH 뭐 3 전후가 되기 때문에 강산을 띠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독력이 좋고, 그래서 자몽 추출 물과 같은 그런 그 경우에는 해습이라든가 뭐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에서 좀 가격이 비싸지만 소독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구연산 같은 걸로 해가지고 CIP 같은 거 할 적에 또 사용을 해요. 구연산도 마찬가지로 산도가 높아서 강한 어떤 그 소독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독제 종류가 용도 뭐 특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더 많은 또 더 발전된 소독제와 뭐 소독제 종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언제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시 또 한번 또 공부를 해보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것뿐만이, 이거는 이제 어떤 약품 소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소독제 종류가 되겠고, 그 외에도 뭐 가열을 한다든가 또 뭐 아니면은 삶는다든가 찐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어떤
소독, 멸균 그런 방법이 되겠죠. 뭐 광선을 쪼이는 자외선을 조사한다든가 방사선을 쪼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미생물을 걸러내는 그런 그 헤파 필터와 같은 것들을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균과 같은 것들도 실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햇밥 만들 적에 멸균실, 무균실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된다면은 충진을 할 적에 그런 공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생산 시설에서 헤파 필터를 넣으면은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 걸러져 버려 가지고 필터에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뭐 소독이라든가 멸균이라든가 균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뭐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소독 종류, 용도 및 특성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한번 보면은 또 1강, 2강에서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이 이렇게 쭉 길어지다 보면은 사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이 퀴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라든가 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5문제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에 제가 강의에 있는 부분을 다시 되돌려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준다면은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또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분열에 의해 정식하는 분열균류이다. 또 살아있는 다세포 미생물이다. 형태에 따라서 구균, 간균, 나성균으로 분류를 한다. 또 구균에는 단규균, 쌍구균, 사형구균, 팔형구균, 연쇄상구균, 포도알구균이 있다. 연쇄상광균은 디프테리아균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제가 5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균의 특징에서 본다, 여기 앞에 되돌려서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세균의 정식 조건으로서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균이라는 것은 단백질 많은 식품은 세균의 성장을 지배한다. 세균은 대부분 중성이나 약산성에서 가장 잘 번식을 한다. 또 대부분의 식중독 세균과 병원성 세균의 성장 온도는 37도이다. 대부분의 세균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균이다. 세균의 대부분은 수분 활성도가 0.96에서 0.99에서 잘 정식한다. 이렇게 세균의 정식 조건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을 때 과연 여기에서 옳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만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앞에 세균 설명에서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미생물 중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직경 0.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초여가 미생물이다. 이러한 거. 그죠? 그 다음에 DNA라든가 RNA 중에서 어느 한쪽의 핵산, 디뉴클레오타이드 그죠? 어쩌고 나오죠. 뉴클레이크 애시드,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 합성이 가능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 전이한다든가 하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DNA, RNA 잘 알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느 한쪽의 핵산과 그것을 보호하는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는 식품 중에서 잘 정식을 한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만 잘 정식을 한다.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미생물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바이러스는 가열조리 또는 냉동식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근데 옳지 않는 것, 옳은 것을 골라내야 될 것 같네요. 네 번째는 곰팡이에 대한 특징입니다. 곰팡이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첫 번째는 광합성 능력이 있고 진핵세포를 가진 다세포 미생물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네요.
두 번째는 균사체와 균총을 함께 이끌어 자실체라하고, 세 번째는 식품의 곰팡이가 증식이 되면 식품이 변폐되고 독소가 생성되고 사람에게 질병이나 감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라든가 pH가 높든지 낮든지, 염도가 높거나 낮거나, 또 당도, 이거 제가 오타가 났는데 당도입니다. 당도 제가 적을게요. 당도 그죠? 설탕을이나 뭐 이렇게 당알코올이든지 이 당도가 높은 환경에서 증식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곰팡이로 인한 위해를 하기 위해 곰팡이가 집힌 부분은 잘라내어 섭취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분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많아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식품을 잠재적 위해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분류한 잠재적 위해식품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1번에서 5번까지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두부, 과일 주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것이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은가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식품의 어떤 그 세균에 대한 거, 또 아니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거, 어떤 거, 그 식품과 미생물과의 그 관계, 아니면은 미생물에 대한 어떤 뭐 특징, 또 뭐 성장 조건이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번 주 강의는 식품위생학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